안녕하세요. 잠자리에서 듣는 옛 이야기 밤동아 TV입니다. 오늘도 밤동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 중기의 유학자인 태계 이황 선생님을 잘 알고 계시지요? 가깝게는 1,000원짜리 지폐에 그려진 이황 선생님의 초상화로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 또한 친숙하답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이야기는 태계 이황 선생님의 일화랍니다. 백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늘 고민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사신 이황 선생님의 모습은 지금도 많은 귀감이 된답니다. 오늘 준비한 옛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정성 이외는 안 돼. 이황은 조선시대의 훌륭한 학자이자 정치가입니다. 이제 그만 벼슬을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가고 싶사옵니다.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이황의 간청에 임금은 단양 군수라는 벼슬을 내려주었어요. 홀가분하구나. 이제부터는 마음 편히 내가 좋아하는 자연과 벗하면서 책을 볼 수 있겠구나. 그는 가벼운 마음으로 단양에 부임했어요. 그러나 막상 가보니 단양의 사정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이었지요. 소문대로 경치는 빼어나게 좋았으나 3년이나 내리 계속된 흉년으로 백성들의 생활은 궁핍하기 짝이 없었답니다. 그야말로 풀뿌리를 삶아 먹는 딱한 생활로 목숨을 연명해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서둘러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야. 이 일을 어찌해야 좋을꼬? 어찌해야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한단 말인가? 그는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밥도 잘 먹을 수 없었고 잠도 편안하게 잘 수가 없었답니다. 이황은 관리들을 데리고 날마다 이곳 저곳을 몸소 다니면서 백성들의 생활을 돌아보았어요. 눈으로 본 백성들의 생활은 정말 비참하구나. 보면 볼수록 한숨만 나왔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내 학문이 백성들의 비참한 생활을 개선해 주지 못한다면 무슨 가치가 있으리요? 이튿날부터 이황은 산과 강을 두루 살피고 돌아다녔어요. 사또나리, 제발 며칠만 좀 쉬시지요. 건강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무리하시다가는 몸 좀 누우시겠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고을의 곳곳을 조사하고 다니는 이황을 보고 관리들은 안절부절 못하였어요. 시급한 것은 곡식이다. 일단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먹어야 살 게 아닌가. 나라에 도움을 청해야겠구나. 이황은 먼저 백성들의 어려운 형편을 조종에 알려서 구휼미를 타다가 골고루 나눠주었어요. 이번에 오신 사또께선 우리 같은 못 사는 백성들을 잘 살피시기로 조정에서도 소문난 분이시라네. 그러니 감사한 일이지 뭔가. 하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보내주신 모양일세. 인제 우리에게도 살 길이 열리는 셈일세 그려. 구휼미로 굶주림을 면하게 된 단양 고을 사람들은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그러나 이황의 가슴은 여전히 답답하고 무거웠어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 구휼미는 일시적인 도움이 될 뿐이지. 백성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한 해만 가뭄이 들어도 농사를 다 망치게 되는 일이 없어야 될 터인데.
며칠을 궁리한 이황은 드디어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었어요. 그것은 가뭄이 들었을 때를 대비하여 보를 만드는 것이었지요. 보는 작은 저수지처럼 평소에 물을 모아두었다가 비가 오지 않을 때 여러 논에 골고루 물을 대주는 시설이었어요. 현재 단양천에 그 자치가 남아있는 복도소라는 저수지는 이때 이황이 만든 것이랍니다. 이렇듯 이황은 자신의 학문을 실생활에 응용하는 언행일치를 실천하는 학자였어요. 그는 단양의 경치가 아름다운 8곳을 택해 단양 팔경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이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답니다. 얼마 후 이황은 풍기 군수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어요. 형인 이해가 충청 감사가 되어 부임하게 되자 형제가 같은 충청도 땅에서 벼슬을 하게 되면 혹시 정에 얽매여 나란 일을 그르치게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지요. 풍기에는 유명한 백운동 서원이 있었답니다. 이 서원은 주세붕이 풍기 군수로 있던 시절 자신의 옛집에 세운 것이었어요. 조선 중종 때의 대학자로서 훗날 성리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인 주세붕은 고려 충렬왕 때의 학자인 안향을 기리고 제사 지내기 위해 이 서원을 세웠던 것이랍니다. 나라의 힘이 강성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하지. 그러니 빠른 시일 안에 젊은 선비들을 교육시킬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이황은 이 백운동 서원을 젊은이들의 배움터로 만들 것을 계획하고 명종에게 상소문을 올려 임금이 친필로 편액을 내려달라고 청했답니다. 이황의 뜻을 갸륵히 여긴 명종은 그곳에 소수서원이라는 편액을 내리는 한편 많은 책과 논밭 그리고 서원에서 부릴 노비까지 내려주었어요. 그러자 많은 유생들이 몰려와서 소수서원은 오늘날의 학교와 같은 곳이 되었답니다. 백운동 서원은 임금이 이름을 지어주고 전답을 내려준 최초의 서원으로 우리나라 사익서원의 시초가 되었답니다. 이황은 49살이 되던 해에 경상감사에서 사퇴원을 제출하고 스스로 짐을 싸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떠날 때의 짐은 그가 그곳에 처음 부임할 때 타고 갔던 조랑말과 책 보따리가 전부였지요. 사또를 존경하고 따랐던 백성들은 고을 밖까지 배웅을 나오며 눈물을 지었답니다. 사또나리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시면 저희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동안 참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소인들이 보답해드릴 기회도 없이 떠나시다니요. 너무나 섭섭합니다. 백성들은 군수가 다스리던 고을을 떠나서 서울로 돌아갈 때면 을의 달구지에 바리바리 짐을 실어가던 것을 생각하고는 더욱 이황을 우러러 보았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나를 믿고 따라와준 여러분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요. 언젠가 또 만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황이 막 중령 고개를 넘으려 할 때였어요. 관아에서 부리던 종 한 사람이 짐을 메고 숨이 턱에 닿도록 쫓아왔지요. 나리,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얼굴이 붉게 상기된 종은 등에 지고 있던 짐 꾸러미를 이황 앞에 내려놓았어요. 이게 뭔고? 네, 관가의 밭에서 거둔 인삼입니다. 거기서 드리면 안 받으실 것 같아 여기까지 지고 왔습니다. 부디 소인의 정성을 봐서라도 가지고 가주십시오. 이황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답니다. 하하,
괜한 땀을 흘렸구나. 너의 갸륵한 정성만 받으마. 그러나 인삼은 받을 수가 없겠구나. 너무하십니다. 왜 못 받으신단 말씀이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종의 얼굴에는 섭섭함이 가득했어요. 그것은 나라의 것이 아니냐. 떠나는 마당에 내 어찌 나라의 것을 사사로이 받을 수 있을꼬. 여기까지 지고 오느라 수고했다만 도로 가지고 가서 백성들을 위해 쓰도록 하여라. 그것이 옳은 것이야. 이황은 이렇게 말하며 끝내 인삼을 그대로 되돌려 보냈답니다. 하찮은 인삼 한 뿌리조차 사사로이 취하지 않았던 이황이야말로 백성을 사랑하는 진정한 모범을 보인 관리였답니다. 새우의 등은 왜 꼬부라졌을까? 새가 날개를 쫙 펴고 파란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 나보다 큰 새는 없을 거야. 새는 한껏 뽐내며 이 숲 저 숲을 살폈지요. 하지만 자기보다 큰 새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새는 숲을 내려다보며 생각하였어요. 이런 좁은 숲에 만족할 수는 없어. 더 큰 세상에 나가 나를 알려야지. 새는 날개를 퍼덕이며 한참 날아갔어요. 저 멀리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가 보였답니다. 저게 뭐지? 호수로군. 하지만 나처럼 큰 새한테는 이까짓 호수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이제껏 숲에서만 살던 새는 바다가 어떤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바다를 호수로 알고 더욱 열심히 날개짓을 하였답니다. 하지만 바다는 가도 가도 끝이 없었어요. 힘들어라. 어디 쉬어갈 만한 데가 없을까? 새는 날개를 퍼덕이며 바다를 내려다보았어요. 그때 바다에 떠있는 나뭇가지가 보였어요. 옳거니 드디어 쉴 곳을 찾았구나. 새는 기뻐하며 얼른 내려가 나뭇가지에 앉았답니다. 그러자 물속에서 우렁찬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녀석이 감히 내 수염 위에 앉았느냐? 새는 깜짝 놀라 물속을 들여다보았지요. 자기보다 몇 배나 큰 새우가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왕새우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는 뭐하는 녀석이야? 새는 풀이 죽은 얼굴로 말했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새예요. 나보다 큰 생물을 찾아다니다가 당신을 만난 거랍니다. 왕새우가 뽐내며 말했답니다. 그럼 이 세상에 나보다 큰 녀석은 없겠군. 그렇지? 새는 긴 여행에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앉아 쉬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갔어요. 한편 기분이 좋아진 왕새우는 어두운 바닷속을 휘젓고 다녔지요. 며칠을 다녀도 나보다 큰 생물을 찾을 수가 없군. 역시 내가 최고야. 어찌나 우쭐거리며 뻐기고 다녔던지 왕새우는 마침내 지쳐버렸어요. 아이고 피곤해. 어디 쉴 만한 곳이 없을까? 왕새우는 한참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지요. 마침 저만치에 시꺼먼 동굴 2개가 보였답니다. 저기서 쉬었다 가야겠군. 왕새우는 지친 몸을 이끌고 동굴 속으로 들어갔지요. 그때 천둥이 치고 벼락이 때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답니다. 내 콧구멍 안에 들어온 녀석이 누구냐? 어서 썩 나가지 못하겠느냐? 놀란 왕새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둘레를 살펴보았어요. 캄캄한 동굴 속에는 자기 말고 아무도 없었답니다.
왕새우는 커다란 목소리로 외쳤어요. 어떤 녀석이 큰 소리 치는 게냐? 바다의 임금이신 새우님을 몰라보겠느냐? 그러자 기가 막힌 듯 웃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이놈이 딱 그 짝일세 그려. 이놈아, 남의 콧구멍에 들어와서 웬 허튼 소리를 짓거리느냐? 사실 왕새우가 들어간 동굴은 고래의 콧구멍이었어요. 하지만 왕새우는 고래의 말을 고지 듣지 않고 고래의 콧속을 헤엄쳐 돌아다녔지요. 그러고는 또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감히 바다의 임금이신 나를 속이려 하다니 우습구나. 그때 고래는 간지러움을 참다 못해 재채기를 하였답니다. 그 순간 왕새우는 콧구멍 속에서 튀어나와 큰 바위에 허리를 부딪혔지요. 에고 내 허리 왕새우 죽네. 왕새우는 굽은 허리를 쥐고는 떼굴떼굴 굴렀답니다. 그때부터 새우의 등은 동그랗게 꼬부라졌답니다. 난형, 난제. 진식이라는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형 진기와 동생 진심이 그들인데 아버지와 더불어 3명의 군자로 불릴 만큼 덕망이 높았답니다. 진기와 진심이 어릴 때였어요. 어느 날 아버지 진식은 친구와 자기 집에서 만나 함께 어디로 가기로 약속했지요. 약속 시간은 한낮으로 정해졌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친구가 나타나지 않자 진식은 먼저 떠나게 되었어요. 뒤늦게 찾아온 친구는 문 밖에서 놀고 있는 진기에게 아버지가 집에 있느냐고 물었지요. 아버님은 손님 오시기를 기다리시다가 오시지 않아 먼저 떠나셨습니다. 하고 진기가 대답했어요. 친구는 자기가 늦은 것은 생각지도 않고 버럭 화를 내었지요. 진기가 어리니까 개의치 않고 큰 소리로 말을 한 것이에요. 이런 대먹지 않은 사람 같으니 약속을 해두고 혼자서 먼저 가버리다니 신의가 없어도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담? 하고 욕을 하며 수레를 타고 떠나려 하였어요. 그때 어린 진기의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손님께선 아버지와 정오에 만나시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오시지 않은 것은 손님께서 신의를 저버린 것이 아닐지요. 그리고 자식을 앞에 두고 그 아버지 욕을 한다는 것은 예의에 벗어난 일이 아닐는지요. 어리지만 이치에 맞는 소리를 하는 진기의 말에 친구는 부끄러웠지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기에게 사과를 하고 돌아갔답니다. 정말 총명한 진기였지요. 동생 진심이었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진기와 진심은 열심히 학문을 쌓아 어른이 된 후 결혼을 하여 각기 아들을 낳았답니다. 진기의 아들은 진군, 진심의 아들은 진충이었지요. 이 진군과 진충이 서로 어울려 놀면서 각기 자기 아버지의 공적과 덕행을 자랑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형이기도 하고 더 훌륭한 분이셔. 진기의 아들 진군이 말했답니다. 이에 동생 진심의 아들 진충이 이에 질세라 대답했어요. 진군 형님, 먼저 태어난 형이라고 실력도 형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동생이지만 덕이 뛰어나십니다. 몇 년 후에 큰아버님 나이가 되셨을 때는 더 높은 벼슬에 오를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자랑에 양보를 안 하며 결론이 나지 않자 할아버지인 진식에게 판정을 내려달라고 두 사촌 형제가 할아버지 앞에 섰답니다.
할아버지, 누가 훌륭한지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진식은 두 손자의 진지한 표정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진기가 형 되기가 어렵고 진심도 동생 되기가 어렵구나. 이 말은 결국 형도 그런 훌륭한 동생의 형 노릇하기가 어렵고 동생도 그런 훌륭한 형의 동생 노릇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니 누가 훌륭하고 누가 못하다는 것을 가릴 수가 없다는 뜻이랍니다. 탐관 오리의 비참한 최후. 윤원형은 간신으로 유명한 조선 중기의 문신이랍니다. 중종의 제2계비인 문정왕후의 남동생이라 으스대고 다녔답니다. 내가 왕비의 동생이니라 나라 안에서 무서울 게 있겠는가? 그는 본디 성격이 방자하고 음흉한 사람으로 유난히 욕심이 많았답니다. 문정왕후가 훗날 명종인 경원대군을 낳자 인종을 낳은 제1계비인 장경왕후의 동생 윤임과 일가 간에 서로 임금의 장인이 되었답니다. 윤원형과 윤임은 권력의 눈이 어두워 세력을 잡으려고 다툼을 벌여서 대윤 소윤의 싸움을 일으켰지요. 명종이 12살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어 윤원형은 하루아침에 국건을 잡게 되었어요. 너무 좋아서 그의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답니다. 이게 진정 꿈은 아니겠지? 윤원형은 나란 일은 뒷전이었어요. 그가 제일 먼저 손댄 일은 자기를 대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일이었지요. 나를 멸시한 놈들이 누구누구였더라. 단 한 놈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단단히 혼쭐을 내주고야 말겠어. 끝내 윤원형은 을사사화를 일으켰어요. 죽음을 당한 사람만도 100명이 넘는 연산군 이래 가장 큰 옥사였답니다. 윤원형에게 미움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죄 없이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도 대비를 등에 업은 윤원형의 횡포는 끝날 줄 모르고 계속되었지요. 윤원형이 병조 판서에 있을 때 관리 임명권을 가진 그는 한 무관에게 권관 벼슬을 내려 지방에 부임시켜 주었답니다. 그 무관은 지방에 부임하자마자 즉시 윤원형에게 화살통 하나를 선물로 보내왔어요. 벼슬자리를 내려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였지요. 값비싼 선물을 기대했던 윤원형은 화살통을 보자마자 와락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별 미친놈을 다 보겠네. 내가 사람을 헛짚어도 한참 헛짚었구나. 활도 쏠 줄 모르는 나한테 이깟 화살통을 보내다니. 생각 없는 작자 같으니라고. 그럼 이 물건을 어떻게 할까요? 주눅이 들린 표정으로 하인이 묻자 윤원형은 버럭 고함을 질렀답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 어디 창고 속에다가 처박아 버리거라. 하인은 윤원형의 말대로 화살통을 창고 속 깊숙이 처박아 버렸어요. 내 이놈을 당장 연락해서 벼슬을 빼앗고 말겠다. 그 무관은 그날로 벼슬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답니다. 대체 웬 날벼락이지? 무슨 일이 생겼단 말인가? 내가 직접 올라가 봐야겠구나. 눈이 휘둥그레진 무관은 불이 나게 윤원형을 찾아왔어요. 무관을 보자 윤원형의 표정이 실쭉해졌어요. 영문을 모르는 무관은 깊숙이 허리를 굽혀 절하고 나서
조심스레 입을 열었답니다. 제가 보내드린 화살통은 잘 받으셨는지요? 무엇보다도 무가는 그것이 가장 궁금했어요. 그 말을 듣자 윤원영의 머릿속에 번쩍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답니다. 옳거니 그렇구먼. 그래서 급히 창고 구석에서 그 화살통을 찾아오게 하였답니다. 무관이 열쇠로 화살통에 꽂아놓은 자물쇠를 여니 꽁꽁 눌러 담은 값비싼 담비 가죽이 넘쳐나듯 솟구쳤어요. 아니, 이게 웬 것인가? 입이 크게 벌어진 윤원영은 그 자리에서 그 무관에게 더 높은 벼슬자리를 주어 돌려보냈답니다.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일은 그뿐이 아니었어요. 윤원형이 이조 판소로 있을 때 누에고치를 수백 근 짊어지고 와서 참봉 벼슬을 내려달라고 며칠간이나 조르던 사람이 있었답니다. 때마침 관리들의 임명에 관한 일을 결제하던 윤원형은 포근한 햇살 때문인지 끄덕끄덕 졸았답니다. 윤원형이 부르는 대로 꼬박꼬박 이름을 받아 적던 부하 관리는 한동안 기다려도 아무 말이 없자 다시 물었지요. 그럼 이 자리에는 누구를 임명해야 좋겠습니까? 그러자 설핏 잠이 든 윤원영은 손사래를 치면서 대답했어요. 고치. 누에고치를 잔뜩 갖고 온 사람을 임명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알 리 없는 관리는 고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지요. 못 찾으면 나는 죽을 것인데 어찌하든 찾아내야 해. 갖은 수소문 끝에 관리는 아주 먼 시골에 고치라는 이름의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답니다. 부하 관리는 당장 선비를 불러올려 벼슬을 시켜주었지요. 뒤늦게 윤원영이 잘못된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다시 바로잡을 수는 없었답니다. 고치라는 이름 덕분에 그 시골 선비만 벼슬자리를 얻는 행운을 누리게 된 셈이지요. 20여 년 동안 이렇듯 큰 권력을 마구 휘두르던 윤원영은 명종 20년 문정왕후가 죽자 사헌부와 사관원의 탄핵을 받아 모든 벼슬을 빼앗겼어요. 죽여라! 백성의 피를 빨아먹은 악독한 벼슬아치를 살려둘 수는 없다. 분노한 백성들이 그를 죽이려고 사방에서 일어서자 첩인 난정과 함께 기화로 몰래 도망쳤답니다. 그곳에 닿은 지 얼마 안 되어 병들어 죽었다고도 하고 독약을 마시고 자살했다는 말도 있답니다. 탐관오리가 권력을 휘두르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았으니 이것이야말로 인과응보이지요. 고향을 그리다 숨진 소녀. 어느 산골 마을에 찔레라는 소녀가 살았답니다. 찔레는 얼굴이 예쁘고 마음씨 고운 착한 소녀였지요. 부모님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찬과 귀여움을 듬뿍 받았어요. 저 찔레 좀 봐요. 어쩌면 저렇게 예쁠까? 너무 예뻐 걱정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렇게 예쁜 아이를 그냥 두겠어요? 몽고 놈들이 소문을 들으면 당장 달려와서 끌고 갈 텐데.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던 아낙네들이 산나물을 캐오는 찔레를 보고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어요. 찔레가 살고 있었던 때의 나라 이름은 고려였답니다. 이때의 고려는 힘이 약하여 불행한 일을 겪고 있었지요.
함부로 쳐들어온 몽고 군사들에게 나라를 마구 짓밟히고 만 것이었어요. 몽고 군사를 물리칠 힘이 없으니 어찌할 수가 없었지요. 몽고 군사들은 아무 죄 없는 백성들을 죽이고 집을 불사르는가 하면 값지고 귀한 재물을 모조리 빼앗아갔어요. 그뿐만이 아니었답니다. 예쁜 처녀들까지 함부로 끌고 가서 높은 벼슬아치나 귀족들에게 바쳤지요. 나중에는 임금님을 윽박질러 해마다 몽고의 처녀들을 바치게 하였어요. 딸을 빼앗길까봐 지레 겁을 먹은 부모들은 어린 나이에 서둘러 시집을 보내기도 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침내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던 아낙네들이 걱정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답니다. 찔레가 갑자기 들이닥친 몽고 군사들에게 붙잡히고 만 것이었어요. 안 가겠다고 몸부림치는 찔레와 땅을 치며 통곡하는 부모를 보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답니다. 병사들에게 끌려간 찔레는 몽고의 한 귀족집으로 보내어졌어요. 주인은 벼슬도 높고 재물도 많은 몽고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지요. 어찌나 집이 넓고 으리으리한지 마치 대궐 같았답니다. 다행히도 주인집은 마음씨가 착하고 인정이 많아 낯선 나라로 끌려온 찔레를 가엾게 여겼답니다. 또한 예의 바르고 상냥한 찔레를 딸처럼 끔찍이 아껴주었지요. 뒤뜰에 있는 작은 집을 내주어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그리고 집안 사람들에게도 잘 보살펴주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지요. 찔레는 주인의 가족으로서 마치 몽고의 공주 못지않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고향집이 생각나서 견딜 수 없었지요. 산속에 올라가 나무를 캐거나 따가운 햇볕 아래서 밭일을 하던 힘겹고 가난한 고향 생활이 오히려 그리웠답니다. 벼슬이 높고 부자인 주인보다 가난한 농부인 아버지가 훨씬 더 훌륭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마님보다 누더기를 걸친 어머니의 모습이 더 멋있게 떠올랐답니다. 고향에는 지금쯤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 있을 거야. 늙으신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귀여운 동생들도 잘 있겠지? 잠을 못 이룬 찔레는 뜰에 나가서 밝은 달을 쳐다보며 고향집 생각에 눈물을 흘렸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고향집이 더욱 그리워졌어요. 찔레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이루지 못해 점점 몸이 쇠약해졌어요. 어느덧 찔레가 몽고에 끌려온 지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답니다. 찔레의 몸은 야위어 마치 무거운 병에 걸린 사람 같았어요. 좋은 약을 지어다 먹여도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그제야 주인은 찔레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네가 고향집이 그리워서 병이 난 게로구나. 주인의 말에 찔레는 용기를 내어 속마음을 그대로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간청하였지요. 늙으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고향에 보내주실 수 없을까요? 찔레의 말을 들은 주인은 가엾어 당장 보내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젠 정이 들어 한 식구나 다름없는 찔레를 선뜻 떠나보내기가 가슴 아팠지요. 한참 망설이던 주인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찔레야, 네가 고향에 가는 것보다 너의 식구들을 모두 이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면 좋을 것 같구나. 부모님이 많이 늙으셨으니 이제는 네가 편안하게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 주인의 다정한 말에
찔레는 뛸 듯이 기뻤답니다. 주인 어르신, 고맙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귀여운 동생들과 한 집에서 살다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찔레는 가족을 만나기라도 한 듯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찔레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주인도 아주 좋아하였지요. 주인은 똑똑하고 젊은 하인들 몇 사람을 골라서 고려 땅으로 보냈답니다. 찔레의 식구들을 찾아 잘 모셔오라고 단단히 일렀어요. 고려 땅으로 넘어온 하인들은 찔레네 고향으로 향하였지요. 그러나 10년이란 세월은 엄청난 변화를 이뤄놓았지요. 찔레네 집이 있던 자리는 잡초만 우거져 있을 뿐 기둥뿌리 하나 찾아볼 수가 없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찔레가 잡혀간 뒤에 부모님은 일손을 놓고 눈물로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엎친 데 덮친다고 몽고 군사들이 집까지 불태워 버렸다고 하였어요. 귀여운 딸과 집을 몽땅 몽고 군사에게 빼앗긴 찔레의 부모님은 온 식구들과 어디론지 떠나버렸다고 하였어요. 주인이 보낸 하인들은 찔레네 부모님이 이사 갈 만한 곳을 여기저기 찾아보았으나 헛일이었지요. 끝내 찔레네 가족을 찾지 못한 채 하인들은 그냥 몽고로 돌아오고 말았답니다. 이제나 저제나 고향의 부모님과 동생들이 오기만을 애를 태우며 기다리던 찔레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며칠 동안 끼니도 거르고 잠을 못 이룬 찔레는 직접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찾아보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답니다. 주인 어른, 제가 가서 부모님을 찾아 모시고 오겠습니다.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주인도 찔레의 간절한 마음을 알고 허락을 하였답니다. 그래, 아무래도 네가 직접 가서 찾아보는 게 좋겠구나. 꼭 부모님을 모시고 돌아오너라. 주인은 찔레가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모든 채비를 해주었지요. 찔레는 인정 많은 주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하고 혼자 고려 땅으로 떠났답니다. 고려로 돌아온 찔레는 먼저 고향에 찾아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부모님이 이사간 곳을 알아보았어요. 그러나 고향을 떠난 뒤에 부모님을 만나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고향 근처의 마을에서부터 전국 방방곡곡을 샅샅이 찾아 헤맸으나 헛일이었어요. 아마 몽고 군사들이 밉고 보기 싫어 깊은 산속에 들어가 숨어 살지도 모를 일이야. 찔레는 언뜻 이런 생각이 들어 이 산 저 산을 다니며 부모님과 동생들을 소리 높여 불렀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찔레가 왔어요. 어디 계신가요? 찔레의 온몸은 나무의 가시에 찔리고 돌에 부딪혀 온통 피투성이었답니다. 옷도 나뭇가지에 걸려 찢겨서 누더기가 다 되었지요. 부모님과 동생들을 꼭 찾아야만 해. 만약에 찾지 못하면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 가족들을 찾겠다는 찔레의 결심은 점점 더 굳어갔어요. 부모님과 동생들을 더 큰 소리로 부르며 산속을 헤매다니던 찔레는 지치고 굶주려서 마침내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찔레가 죽은 다음 해에 참으로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찔레가 부모님과 동생을 찾아 헤매던 개울가와 산골짜기마다 이름 모를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꽃을 찔레의 넋이라 하여 찔레꽃이라고 불렀답니다. 찔레의 부모님에 대한 한결같은 마음은 흰 꽃이 되고 찔레가 흘린 눈물은 붉은 꽃이 되고
부모님과 동생들을 소리쳐 부르던 찔레의 애절한 목소리는 꽃향기가 되었다고 믿었지요. 찔레는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희고 붉은 아름다운 찔레꽃으로 다시 피어난 것이에요. 지금도 해마다 찔레꽃이 아름답게 피는 것을 보면 아직도 찔레는 그리운 고향의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게 아닐까요? 혹 때려갔다, 혹 붙여온다. 옛날 어느 고을에 김영감이 살았답니다. 김영감은 아주 가난해서 아침 먹으면 점심 걱정, 점심 먹으면 저녁 걱정을 해야 했어요. 게다가 왼쪽 귀 밑에 주먹만한 혹이 덜렁덜렁 매달려 있어 모두들 혹부리 영감이라고 불렀답니다. 김영감은 산에서 나무를 해다 장에 내다 팔아먹고 살았지요. 어느 날 김영감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그만 날이 저물고 말았답니다. 캄캄한 산길을 더듬더듬 내려오는데 앞으로 갈수록 길이 더 험하고 나무도 빽빽했어요. 그때 멀리서 깜빡거리는 불빛이 보였지요. 살았다. 저기 가서 하룻밤 쉬어가야겠구나. 김영감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불빛을 따라갔답니다. 한참을 가니 깊은 산속에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한 채 있었어요. 아니, 이 산속에 웬 기와집이지? 여보시오, 누구 안 계시오? 김영감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자 문고리를 잡아당겨 보았어요. 문이 스르르 열렸답니다. 이 큰 집에 아무도 없나? 김영감은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그런데 집 마당 한가운데에 모닥불이 피워져 있고 방 안에는 맛있는 음식이 한 상 가득 차려 있었지요. 세상에, 진수성찬이구먼. 김영감은 배가 고팠던 터라 정신없이 음식을 먹었답니다. 신기하게도 음식은 아무리 먹어도 줄지 않았어요. 그때 대문 쪽에서 우당탕 퉁탕 왁자지껄 하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김영감은 급한 김에 얼른 석가래 위로 올라갔어요. 옛날 집은 큰 나무로 지붕을 떠받치게 지었는데 그 나무가 바로 석가래랍니다. 대문을 열고 나타난 것은 무시무시한 도깨비들이었어요. 10댓 명쯤 되는 도깨비들은 도깨비 방망이를 둘러매고 들어와 모닥불가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김영감은 도깨비들이 신나게 춤을 추자 덩달아 신이 나서 노래를 불렀답니다. 도깨비들은 더욱 신명나게 춤을 추었어요. 아니, 이게 웬 노래야? 그거 기가 막히는데? 신나게 춤을 추던 도깨비 하나가 우뚝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답니다. 김영감은 그것도 모르고 흥에 겨워 계속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 소리가 저 지붕 밑에서 나는데? 한 도깨비가 말했답니다. 네 이놈, 당장 내려오너라. 도깨비 대장의 고함 소리에 김영감은 깜짝 놀라 석가래에서 뚝 떨어졌답니다. 아이고,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김영감은 부들부들 떨며 말했어요. 네가 노래를 불렀느냐? 도깨비 대장이 말했어요. 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노래를 무척 잘하던데 다시 한번 부를 수 있겠느냐? 김영감은 무섭고 떨렸지만 있는 힘을 다해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런데 넌 어디서 그 좋은 노래가 나오느냐? 노래를 듣고 난 도깨비 대장이 김영감에게 물었어요. 네, 저는 남들에게 없는
혹이 하나 있지요. 이 혹에서 노래가 나옵니다. 김영감은 대충 얼버무렸어요. 그래, 그 혹하면 예쁘게 잘생겼구나. 그 혹을 팔거라. 안 됩니다. 저는 이 혹이 없으면 죽습니다. 김영감이 엄살을 부렸지요. 금은 보화를 많이 줄 테니 팔거라. 도깨비 대장은 애가 탔어요. 도깨비님이 그렇게 사정하시니 아깝지만 팔겠습니다. 이야, 이것만 있으면 밤마다 즐겁게 놀 수 있겠구나. 고맙다. 도깨비 대장은 김영감의 혹을 떼어내어 자기 귀 밑에 붙였답니다. 도깨비들이 사라지자 김영감은 그곳에서 잠을 잤어요. 아침에 깨어보니 고래등 같은 기와집은 없어지고 옆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 든 지게가 놓여 있었어요. 김영감은 지게를 지고 마을에 내려와 잔치를 벌였답니다. 김영감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웃마을 최부자가 달려왔어요. 최부자도 김영감처럼 귀 밑에 혹이 달려 있었거든요. 여보게, 김영감, 혹이 없으니 정말 멋지구먼. 그러나 최부자는 혹보다 금은 보화에 더 욕심이 났답니다. 자네, 그 어디서 혹을 뗐나? 나도 이 혹 좀 떼어보세. 김영감은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도깨비를 만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최부자는 그날 당장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갔답니다. 나무를 하는 척하며 날이 저물기를 기다린 최부자는 어둑어둑해지자 산길을 내려왔어요. 얼마쯤 가니 정말 기와집이 있었지요. 최부자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김영감이 말한 대로 석가래에 올라가서 목청껏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한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도깨비들이 잔뜩 몰려왔어요. 최부자는 속으로 즐거운 비명을 질렀답니다. 옳거니 되었어. 이제 나도 혹도 떼고 금은 보화도 얻어가겠구나. 네 이놈, 당장 내려오너라. 최부자는 도깨비 대장의 고함 소리를 듣고 석가래에서 훌쩍 뛰어내렸어요. 네가 노래를 불렀느냐? 도깨비 대장이 말했답니다. 네, 여기 저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제가 불렀습니다. 이 혹에서 노래가 술술 나오지요. 최부자는 혹을 덜렁덜렁 흔들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뭐라고? 그 혹에선 노래가 나온다고? 며칠 전에 어떤 녀석이 이 혹에선 노래가 나온다기에 내 샀다가 속았는데 또 혹을 갖고 왔어? 내 이놈, 이 혹마저 달고 가거라. 도깨비 대장은 최부자 오른쪽 귀 밑에 혹을 하나 더 달아주었어요. 아이고, 이를 어째 혹대로 왔다가 혹을 하나 더 달고 가다니. 이익을 얻으러 갔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 때 혹 대러 갔다 혹 붙여 온다라는 말을 하지요. 이 속담은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에서 생겨났답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그림. 옛날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어릴 때부터 참 다정하게 지내었어요. 콩 하나가 생겨도 혼자 먹지 않고 둘이 나누어 먹을 만큼 친하게 지내었답니다. 두 친구는 약속을 하였지요. 우리 나중에 커서 내가 잘 되면 너를 도와주고 네가 잘 되면 나를 도와주고 해서 우리 같이 잘 살자 하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어요.
둘은 무럭무럭 자라 청년이 되고 장가를 가면서 서로 멀리 헤어지게 되었지요.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흘렀는데 그중 한 사람이 참 가난하게 살게 되었어요. 과거를 보아도 자꾸 떨어지고 살림은 점점 쪼들리고 나중에는 먹을 것도 없어서 온 식구가 굶을 판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내에게 내가 어렸을 때 서로 도와주기로 약속을 한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를 찾아가 봐야겠소. 라고 말하였어요. 부인이 돈이 없어 머리카락을 잘라 노자를 만들었지요. 부인이 건네준 노잣돈을 가지고 친구를 찾아 나섰어요. 어떻게 물어 서울에 사는 친구 집까지 갔는데 가보니 과연 친구는 잘 살고 있었어요. 고래등 같은 큰 기아집에서 하인도 여럿 거느리고 참 잘 살더란 말이지요. 이 사람이 찾아가니 얘 친구가 왔다고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둘이 반갑게 인사를 하고 나서 이 가난한 친구가 자네가 잘 사는 것을 보니 참 반갑네. 그런데 나는 어찌 운이 없는지 먹고 살 양식도 없는 형편이라네. 그래서 마누라 머리를 잘라 팔아서 노자를 해가지고 오는 길일세. 하고 신세 타령을 했어요. 그러니 잘 사는 친구가 아니 그러면 진짜고지 왜 이제야 왔는가? 아무 걱정 말고 여기서 며칠 묵어가게나. 하고서 참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며칠을 잘 대접을 받고 나서 이제 그만 가봐야겠네. 먹고 살 양식이나 사게 돈 몇 푼만 구워주게나. 하니 글쎄 부자 친구가 돈은 주지 않고 종이를 한 장 건네주었어요. 종이에는 황새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걸 주며 잘 가라고 하니 가난한 친구는 기가 막혔지요. 여보게, 우리가 어렸을 때 어려우면 서로 도와주기로 약속을 해서 내가 그것을 믿고 자네를 찾아왔는데 당장 돈 한 푼이 아쉬운 사람한테 돈은 안 주고 그림을 주면 이 그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하고 원망을 하였어요. 그러니 부자 친구가 아 참, 내 그 그림을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 주지 않았네 그려. 돈이 없어서 고생스러울 때마다 회초리로 황새 다리를 한 번씩 치게나.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걸세. 이러거든요.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좋은 일이 생긴다니까 그걸 가지고 나섰답니다. 그런데 그림을 준 친구가 또 신신당부를 했어요. 여보게, 아무리 돈이 궁해도 하루에 한 번씩만 황새 다리를 쳐야 하네. 하루에 꼭 한 번씩일세. 그래서 그러마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지요. 가다가 생각을 해보니 참 궁금해졌어요. 이게 무엇이기에 돈도 안 주고 이걸 주며 회초리로 치면 좋은 일이 생긴다 했을까 싶어서 종이를 펴놓고 회초리로 황새 다리를 딱 때려보았지요. 그랬더니 황새 궁둥이에서 돈꾸러미가 덜컥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만 집에는 가지 않고 한양 주막에서 실컷 돈을 쓰면서 놀았어요. 돈이 떨어져도 그림을 펴놓고 황새다리만 딱 때리면 돈꾸러미가 나오니 돈을 아주 흥청망청 쓰게 되었지요. 그래서 매일같이 술을 먹고 노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이거 뭐 하루에 한 번 때려가지고서야 언제 돈을 실컷 써보나? 아예 푸짐하게 때려가지고 돈 나오는 대로 실컷 쓰고 집에 가야겠다. 하고서는 그림을 펴놓고 황새 다리를 아주 불이 나게 때렸답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돈꾸러미가 철컥철컥 자꾸 떨어졌어요. 그러다 황새 다리를 20번째 때릴 때쯤 황새 다리가 그만 뚝 하고 부러지고 말았지요. 그 뒤부터는 돈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남은 돈을 다 쓰고서는 또 친구를 찾아갔지요. 가서는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내가 망명이 나서 자네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여러 번 때리다가 그만 황새다리가 분질러졌네. 이걸 어쩌면 좋은가? 하니 친구가 하는 말이 내 그럴 줄 알았네. 하고는 또 며칠 동안 대접을 잘 해주었어요. 잘 얻어먹고 가려고 하니 이번에는 항아리가 그려진 종이를 주었지요. 주면서 하는 말이 돈이 궁하거든 이 항아리를 똑똑 두드리는데 제발 이번에는 하루에 한 번만 두드려야 하네. 이러거든요. 그러마 하고 가지고 오다가 그림을 펴놓고 항아리를 똑똑 두드리니까 항아리 주둥이에서 돈꾸러미가 툭 튀어나왔지요. 가난한 친구는 또다시 주막에 퍼질러 앉아서 먹고 놀았어요.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몇 날 며칠을 먹고 놀다 보니까 또 욕심이 생겨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항아리를 자꾸 두드렸지요. 돈이 툭칵툭칵 하고 나오다가 20번째 두드렸을 때 그만 항아리가 폭삭 깨져버렸어요. 가난한 친구는 잘 사는 친구를 또다시 찾아갔지요. 이 사람아, 내가 또 항아리를 깨뜨려 버렸네. 어쩌면 좋은가? 그래, 내 그럴 줄 알았네. 그런데 이번에는 꼭 시키는 대로 해야지. 만약 또 실수했다가는 자네하고 나하고 다 죽을 테니 그리 알게나.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약속을 꼭 지킴세. 그래서 또 그림을 한 장 받았는데 이번에는 돈 괴짝이 그려진 그림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집으로 곧장 가서 하루에 한 번씩만 손을 넣어야 하네. 하루에 꼭 한 번씩만 일세.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러마 하고 오는데 이 사람이 또 집에 가지를 않고 주막에 가서 놀았지요. 그림을 펴놓고 돈 괴짝에 손을 넣으면 돈이 한 꾸러미씩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술을 먹고 놀다가 하루는 이 사람이 이거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어있기에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시험을 한번 해봐야겠구나. 하고서는 괴짝 안에 손을 자꾸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돈꾸러미가 밑도 끝도 없이 자꾸 나왔지요. 이제는 20번 아니라 30번, 40번을 해도 돈 괴짝이 깨지기를 하나 부러지길 하나 자꾸 손을 집어넣는 대로 돈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나라에 큰 창고가 하나 있는데 이 창고에서 꼭 하루에 돈이 한 꾸러미씩 없어지거든요. 그래도 워낙 창고가 크고 돈이 많아서 표가 나지 않았지요. 그런데 하루는 창고 지키는 사람이 보니까 창고 안에서 돈이 쩔렁쩔렁 날아가더래요. 돈꾸러미가 하나 둘도 아니고 수십 개, 수백 개가 쩔렁쩔렁 날아가는데 지붕 굴뚝으로 해서 하염없이 날아가는 거예요. 돈이 돈을 따라서 줄줄 달려 올라가는 거지요. 그래서 창고 지키는 사람들이 이 돈을 따라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주막 안으로 쩔렁쩔렁 들어간단 말이지요. 따라가 보니 웬 사람이 앉아서 돈 괴짝 그려놓은 종이를 펴놓고 손을 불쑥불쑥 넣으면서 어이구 또 나온다. 어이구 또 나오네. 이러면서 돈을 꺼내고 있잖아요. 옆에는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가난한 친구는 나랏돈을 훔치는 도둑으로 관청에 끌려갔지요. 네 이놈, 어디서 그런 재주를 배웠느냐? 하고 바른대로 대라고 곤장을 치니 가난한 친구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하였어요. 그러니 그림을 그려준 친구도 같이 잡혀왔지요. 너희들은 나랏돈을 훔쳤으니 살려둘 수가 없다. 하고서 둘 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친구 말대로 이제는 둘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게 이 사람아, 내가 뭐라고 시켰나? 하루에 한 번씩만 꺼냈으면 자네 식구 잘 살았을 게 아닌가? 내가 잘못했네. 다시는 안 그럼세. 다시는 안 그러고 뭐고 이제는 죽을 판일세. 죽을 날짜가 되어 둘은 형장으로 끌려 나왔지요. 그때 그림을 그려준 친구가 사정을 했어요. 죽기 전에 그림을 한번 그리고 죽게 해주시오. 죽을 사람의 소원이니 누가 들어주지 않겠어요. 큰 종이와 먹, 붓을 갖다 주었지요. 친구가 종이에 말을 한 마리 그렸어요. 하얀 말을 한 마리 그리고 채찍을 그리더니 갑자기 붓을 집어 던지고는 가난한 친구에게 말하였지요. 자네, 나를 꼭 붙잡게. 하고서는 그림 속의 말 잔등에 얼른 올라탔어요. 백마야, 가자. 하고 채찍으로 한번 때리니까 말이 펄펄 살아서 힝 하고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그리고는 휑 하니 하늘로 올라갔지요. 그 다음 두 친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대요.